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에 첫 번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7회 문제가 오늘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험은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지만 자료하고 선지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나오지 않았던 개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뒷부분에 가면요, 마치 수능 문제, 뭐 국어 비문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사상과 윤리 그런 문제를 연상할 만한 그런 킬러 문제도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나중에 그 해당 파트 가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발해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그 가시대라고 하는데 역시 선사시대 얘기 나오는데 고인돌 얘기가 나오고요. 사유지산과 계급 발생했다고 하니까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으로 고를 수 있는 거는요, 역시 잘 나오는 반달돌칼 3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항상 그 함정으로 자주 나오는 게, 근데 뭐 자주 이렇게 시험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더 이상 함정도 아니죠.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다 모든 걸 청동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농기구는 돌로 만든 도구를 쓰였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는 데에는 반달 돌칼을 사용했다. 청동기 시대의 키워드로 잘 나오는 선지였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요, 그 뉴스 앵커께서 경상남도 김해에서 초대형 고인돌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아마 작년 7월 30일경에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능검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최근 뉴스에서 역사 관련된 그런 것들 잘 봐두시고 계시다가 딱 출제 포인트로 착안을 하셔가지고 출제를 하는 그런 패턴 역시 이번에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또 이 뉴스를 보니까요, 이렇게 김해에서 이런 초대형 고인돌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그렇게 김해시에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유적인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선지 같이 보면요. 1번 선지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보면 그 1번 문제에 우경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땐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우경이 시작되었다 할 때 신라 지증왕 그런 걸로 많이 나오던 선지였는데, 소를 이용한 농사가 나왔긴 나왔는데 그런 우경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경 시작 지증왕 이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뭐 사회 경제라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고려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혹시 나중에 고려시대의 사회 경제의 모습 이런 문제 나올 때 요 선지가 또 맞는 선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해서 땅을 깊이 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니까 그만큼 땅을 놀리는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 효과가 휴경 기간이 단축이 되고 또 그만큼 농업 생산력은 확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동굴 강가 막집. 이거는 당연히 구석기 시대의 주생활이고요. 4번 선지 씨를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 처음 사용했다. 역시 친석기 시대의 주요 키워드 가락바퀴였습니다. 5번 주먹도끼, 찌개 등 뗀석기. 이것도 구석기 시대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1번 넘어가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요, 이 나라라고 나오는데 단군 왕검이 나오고 대종계 얘기 나오니까 바로 고조선을 말하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나중에 그 개화기라든지 국권 침탈기 이런 부분에 가서 대종교 얘기가 나오고 대종교를 처음 만든 나철 이런 분들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기왕 같이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는 김에 대종교는 1909년에 나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 번째 자료요. 매년 10월 3일에는 만이산 참성단이라고 하죠. 참성단. 이것도 또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냐면요. 강화도 지역을 또 딱 키워드로 해가지고 통시적으로 강화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역사라든지 유적 그런 거 나올 때 또 만이산 참성단 뭐 종종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을 골라보면은 역시 범금 8조 고조선의 대표적인 키워드 범금 8조가 나오는 5번이 일단 답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지들도요. 와, 이것도 상당히 2번, 3번 이쯤에 나오는 선지치고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1번 보면요. 백제와 연합해서 금성 공격하였다. 자, 금성이 뭐 다른 지역 금성이 아니고 뭐 전라남도 나주도 한때는 또 후백제하고 왕건 나올 때는 금성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금성은 신라의 수도 경주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백제와 연합을 해서 금성을 공격했다. 이후에는 이게 백제와 연합 요것만 나왔지 가야하고 외가 안 나왔습니다. 보통은 가야와 외가 연합해서 신라 경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나와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도와주러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야하고 외는 쏙 빠지고 백제와
요것만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같은 얘기였습니다. 백제와 가야 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신라 경주를 공격했고, 이때가 신라 뇌물 마립간 때였죠. 뇌물 마립간이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해서 광교토 대왕이 도와줬다. 그 스토리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지 바로 그 마립간, 뇌물 마립간 같은 그런 정식으로 왕칭호를 쓰기 전에는 왕의 호칭을 마립간이라고 했었고요. 그 전에는 뭐 차차온, 거서간 그런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하여튼 뭐 마립간 얘기 나오면 신라고요. 굳이 어느 왕 때까지가 마립간을 썼냐, 그거는 좀 학설이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문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마립간 하면 신라다. 그리고 최초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왕은 지증왕이다. 뭐 그렇게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빈민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제도, 그 제도의 효시라고 말해지고 있죠. 네, 고구려 고국 천황 때, 또 이때 재상 율파소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진대법, 요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지겠습니다. 그래서 4번 선지, 목지국도 좀처럼 안 나오는 키워드 같은데요. 목지국이라고 하는 거 바로 원래 백제가 마한의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목지국이란 나라가 원래 마한에서 좀 힘이 센 나라였는데, 그런 목지국을 압도하면서 백제가 이 마한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지국 관련 얘기 나오면 백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2번, 3번 문제 때부터 좀 심상치 않게 좀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점이 1점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3번을 보시면요. 삼국지, 동의전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보나마나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 국가들에 대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부터 먼저 자료를 보면요. 왕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옥저나 사만 같은 나라에는 왕은 없고 읍군, 뭐 삼노, 신지, 읍자 그런 군장의 명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군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왕이 있다고 일단 전제가 나왔고요. 특히 벼슬로는 상가, 드로표, 뭐 고추가 등등 쭉 나왔습니다. 사자, 조이, 선인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제천행사 이름이 동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동맹은 또 고구려의 또 대표적인 제천행사 키워드죠. 그래서 가는 결국 고구려고요. 나는 역시 맨 끝에 보면은 무천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그래서 나는 동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나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경계를 정해놓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책화라는 두 글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동해의 또 그 유명한 책화였죠. 바로 부족관의, 시족관의 경계를 정했다고 하는 것, 책화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책화하고 무천, 동해의 키워드였습니다. 네. 물론 뭐 동해의 특산물로 단군, 과하마, 반어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하여튼 요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하여튼 가는 고구려, 나는 동해, 거기에 맞는 짝이 잘 지어졌나 보겠습니다. 1번 가가 낙난과 외에 철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낙난과 외에 철 수출한 거는 변한 아니면 가야고요. 땡. 그리고 2번 선지 서욱제 혼인풍습 맞죠? 다른 말로 해서 대릴사, 이제 고구려의 혼인풍습 키워드였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2번이겠네요. 3번 선지 연나라 장수 진계 공격받았다. 이거는 이제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때, 특히 위만이 집권할 때 뭐 이렇게 선후해가지고 선후 관계를 맞추는 문제로 어렵게 나올 때 연해 장수 진계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확실히 이것도 물론 답을 고르긴 쉬운 문제지만 이렇게 고조선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선지이겠습니다. 이 연나라 장수 진계 공격을 받은 때가요, 고조선 부왕입니다. 부왕. 아버지 부왕할 때 그 부왕이 아니고요. 뭐 사실을 부인하다 할 때 그 한자를 쓰는 부왕인데요. 이 부왕이 그 위만이 집권하기가 앞입니다. 그래서 이 부왕 때 연나라 장수 진계 공격을 받았는데 하여튼 잘 극복을 해냈고요. 그 후에 역시 연나라 쪽에서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했죠. 바로 이때가 바로 중국에서는 진나라 한나라랑 막 한창 교체가 되던 시기였죠. 네, 진시 황제가 죽고 항우 유방이 다투면서 막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연나라 지역에서 위만이 망명을 했고, 특히 그때 고조선의 왕은 준왕이었죠.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집권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조선은 또 다른 말로 위만조선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서를 따질 때 나왔던 연나라 진기였습니다. 그때의 왕은 고조선 부왕, 아직 위만이 망명해서 집권하기 전이라고 하는 거 같이 또 살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선지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다스렸다. 자, 결국 사출도에 나오는 가들은 뭐 마가, 우가, 저가 그런 동물의 이름을 딴 가들이었죠. 요건 또 대표적인 부여의 키워드가
가겠습니다. 네, 앞전에 56회 나온 적이 없었고 55회 때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5번 선지, 골품 얘기하면은 골품은 신라에게 하는 거니까 가나 전부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전에 작년에 이렇게 한눈금 영상을 찍을 때는요, 바로 직전 또는 그 전에 나왔던 선지나 자료 같은 거 제가 표시해, 뭐 늘 나오는 거 말고 좀 중요하다고 의미가 있는 거는 좀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표시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좀 어려워진 자료나 선지들을 많이 출제한 시험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네, 불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불상이나 이런 문화재 문제가 나오면 참 어렵죠. 배점도 3점인데요. 그래도 의외로 답은 고르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왼쪽 남자분이 말하는 거 보면요, 삼상관을 쓰고, 그러니까 뭔가 모자에 뭔가 쓰고 있어요. 삼상관을 쓰고요. 자, 삼상관을 쓰고, 특히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마치 생각하는 사람, 사유하는 거, 바로 그거죠. 네, 바로 반가사유상을 말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여자분이 하는 얘기도요, 다른 전시실에는 이 불상과 재료만 다를 뿐 모습이 매우 닮은 일본 교토 고류사의 불상. 그렇죠. 일본에서 대단한 국보로 여기고 있는 역시 반가사유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반가사유상은 또 금동으로 만든 것인데, 일본에서는 나무로 만든 거죠. 네, 목조. 하여튼 그만큼 삼국시대 문화가, 특히 불교 문화가 일본에 전래된 가장 대표적인 또 이런 문화유산으로 나오는 바로 반가사유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반가사유상에 대한 거 답은 2번. 그렇게 다른 불상 문제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네, 특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네, 1번 답은 2번 반가사유상이고요. 이 반가사유상이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만들어졌죠. 특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딱 나올 거라고 제가 감을 느낀 것이,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걸쳐 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요, 사유의 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유의 방, 네, 사유의 방이란 이름으로 딱 반가사유상 2점만 이렇게 전시해 놓는 그런 전시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룬 기사라든지 또는 보고 오신 분들의 또 글들이 많이 나왔었군요. 특히 1월 말인가는요, BTS 멤버 가운데 하나인 RM이라고 하는 멤버도 그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 사유의 방을 보고 와서 글도 남겨서 더더욱 유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이 불상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다른 잡다한 인테리어라든가 설명 같은 거 일체 없애고 딱 이 불상 반가사유상만 딱 돋보이게 그렇게 전시해놓은 그런 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혹시 안 가보신 분들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답은 이제 역시 최근 뉴스에 나온 걸로 출제 포인트를 착안해서 만든 문제 같고요. 자, 1번 나머지 보면요, 1번은 좀 약간 이 광배가 있는 것들이 1번, 3번, 4번인데요. 일단 가장 쉬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4번이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고구려 불상, 연가라고 하는 연호가 새겨져 있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역시 광배가 있는 거고요. 또 역시 같이 쌍둥이 광배 같이 있는 거, 이건 또 대표적인 발해의 불교 문화유산이죠.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바로 그래서 이 같이 광배가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 불교 문화가 발해에 같이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또 말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발해의 이불병자상이었습니다. 1번도 이제 같이 광배가 있긴 한데, 요건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통일신라 때 7세기 말에 불상입니다. 이게 경주에서 경주 구왕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으로 만든 금제 열의 입상 서 있는 열의 부처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4번이 광배 불상하고 좀 다른 게, 이 광배가 얼굴 머리 부위에만 있는 것이 좀 약간 다르게 좀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이것도 이게 좀 더 크게 나오면 이게 철로 된 불상이라고 하는 걸 좀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이런 모양으로 된 불상은요, 경기도 하남시의 하사창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철로 만든 불상입니다. 물론 정식 명칭은 좀 길고 어려운데 그냥 약칭 하남 하사창동 철불,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고려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답은 고르기 쉬웠지만 나머지 1번은 경주에서 발견된 거, 4번은 역시 고구려 금동열의 입상 연호가 새겨져 있고, 또 3번 거는 발해의 또 대표적인 고구려 개성한 불교 문화유적, 5번은 또 고려 초기의 철불.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5번 문제는요, 상당히 설명을 길게 해놨는데 그래도 조금만 읽어보면은
문해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보시면 맨 처음에는요, 뭐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하니까 문해왕 고구려 격파했다, 고구려와 전쟁했다, 그런 얘기는 좀처럼 문해왕과 관련된 문제 나온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건 좀 낯설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하니까 백제 전성기 때 근초고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하니까 근초고왕 때 이미 벌써 강국이 되었다가 약간 좀 쇠락했다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근초고왕은 아니다, 그렇게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걸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지금 두 번째 줄 양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양나라가 중국 남조에서 계속 몇 년이 멀다 하고 계속 왕조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중국 남조의 양나라고요. 특히 백제 문해왕 등이 양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들어졌다. 딱 그렇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돼가지고 문해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해왕 하면 또 잘 나오는 것이 지방에 22담도 파견했다. 역시 3번의 답이 있었습니다. 답을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었고요. 또 나머지 선제 같이 보면요, 이 선지들이 백제의 여러 왕들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말고 다른 나라 왕들은 섞여 있지가 않아서 역시 문해왕에 대한 문제치고는 좀 어려워진 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답은 쉽게 골랐다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기 다른 선지들도 또 이제 다음 시험에서 얼마든지 정답 선지로 또는 매력 있는 오답 선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익산의 미륵사 창건했다. 바로 이 분은 무왕입니다. 무왕 바로 뒤에가 의자왕이죠. 그러니까 백제 멸망하기 끝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바로 무왕이 그 유명한 서동으로 유명한 바로 그 무왕이고요. 근데 이 미륵사에서 좀 미스터리가 생긴 게 이거죠. 그 흔히 우리가 그런 설화를 통해서 무왕의 왕비가 신라의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그 미륵사지 탑 안에서 발굴된 그 뭐랄까 그 탑이 처음 창건될 때 그 자료에 보면은 무왕의 부인은 뭐 백제의 귀족인 사택씨의 딸 뭐 그런 또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 그럼 선화공주는 어디 갔느냐, 그런 또 비슷하게 생겼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무왕. 하여튼 미륵사를 창건한 분은 무왕. 그리고 2번은 역시 사비천도니까 성왕이죠. 자, 그러니까 성왕이 무왕 바로 앞은 아니고 하여튼 시기적으로 무왕은 성왕 뒤입니다. 하여튼 이 성왕은 국호를 이렇게 천도한 다음에 남부에로 고쳤죠. 네. 그리고 3번이었고, 이제 4번이 혹시나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여기 첫 줄에 여러 번 고구려를 격파했다고 하니까 바로 4번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하니까 4번이 답이 아닌가 그렇게 낚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양나라 벽돌 무덤에서 문해왕이라고 답을 쉽게 찾아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하여튼 평양성을 공격해서 바로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백제가 처음 전성기를 맞이했던 4세기 근초고왕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그 고구려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길 때는 아직 아니고요. 하여튼 이래서 근초고왕의 공격에 의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했습니다. 그 왕이 고국 원왕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딱 절치부심해서 그 나라가 점점 중앙 집권하는 기틀을 다지고 바로 소수리망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소수리망, 고국양왕, 광개토, 장수왕에 거쳐 가지고 다시 이제 백제에 복수하러 가서 한성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문주왕 때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문해왕이 이렇게 공주에서 문해왕릉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런 차례입니다. 자, 그리고 5번도 요것도 잘 안 나오던 거였는데 나왔습니다. 그 각각 삼국이 불교를 수용한 경로에 대해서 고구려 소수리망은 뭐 위진 남북조 시대 북조 쪽에서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수용을 했고, 백제는 또 동진에서 건너온 마라난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진도 그렇고 양나라도 그렇고 다 중국 남조의 그 몇 년이 멀다고 바뀌는 왕조 이름이거든요. 그 순서가 동진이 먼저죠. 원래 그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가 북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남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순서가 동진, 송제, 양진 그렇게 이어집니다. 동진, 송제, 양진. 그러니까 문해왕이 양나라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 동진은 양나라보다 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번 선지는 문해왕보다 더 앞의 왕입니다. 그래서 침유왕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남조의 그 왕조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걸 또 잡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4번 선지
근초광 얘기하면서 사색이라고 하는데 또 같은 침유황도 사색이다 보니까 혹시 선후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좀 정정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근초광이 이렇게 고국 원앙을 전사시켰을 때는 371년이고요. 침유황이 불교를 수용한 거는 384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색이 후반이긴 합니다만 근초광이 앞이고 침유황이 뒤입니다. 네, 그렇게 또 순서도 같이 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6번은요, 함양에 있는 상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는데요. 그 경상남도 쪽에 특히 함양 같은 서부 경남 쪽에서 사시는 분들은 함양하면은 바로 최치원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 딱 자료만 주어지면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야 될 건요. 이분이 뭐 최치원이 함양 태수로 근무했는지 이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키워드입니다. 신무책 10여 조를 진성 여왕에게 올렸다. 한창 신라가 진짜 막장으로 흘러가던 그때였죠.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최치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아닌 것부터 먼저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번을 보면요. 그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문 화장론을 지었다. 바로 이거 원효를 가리키는 말인데 제가 답을 안 적었네요. 네, 일단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신문 화쟁론을 지으신 분은 원효입니다. 원효. 자, 그리고 또 쉽게 또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 3번이었죠. 한자의 음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정리, 바로 원효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신라 통일 직후에 또 유명하신 분들, 유명한 학자들 얘기 나올 때 또 잘 나오는 분의 강수지 않습니까? 강수의 특징은 유교 문서에 능했다. 바로 2번이겠습니다. 이 청방 입문표가 뭔지 모르더라도 바로 앞부분 유교문서 작성에 능했다니까 강수, 그러니까 2번 강수, 3번 철총, 설총, 5번 원효, 여기까지는 뭐 쉽게 고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1번이 좀 약간 생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말씀드리기 앞서서 바로 2번 기왕 말씀 나온 김에 강수가 지었다고 하는 청방 입문표가 이게 뭐냐면 입문이 바로 사람 이름입니다. 김입문, 그 태종무효랑 김춘추의 아들이고 아마 문무왕의 동생인 것 같은데요. 이 문무왕의 동생, 즉 김인문이 아마 당나라에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을 때 아마 당나라에 거의 인질같이 억류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인질로 억류되어 있던 김인문을 다시 신라로 돌려보내달라, 그런 것을 요청하는 표를 만든 것이 강수가 지은 글이라고 하는 거죠. 청방입문표. 자, 하여튼 그 말씀이고, 1번 선지 이 해신밀경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신라 중기 때 원칙이라고 하는 승려분이 지은 글이라고 합니다. 해신밀경소. 이건 상당히 본 적이 없는 그런 선지 같습니다.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요. 해신밀경소 신라 중기 때 원칙. 이것도 일단 다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답은 4번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해인사가 나왔는데요. 해인사가 8만 대장경으로도 물론 가장 유명하지만 특히 최치원이 이렇게 자기의 권위책을 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신문상의 한계가 있죠. 육두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더 관직이 높게 나갈 수도 없고, 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비애를 느껴가지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해인사로 들어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나오는 해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인사가 상당히 최치원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이죠. 그래서 여기 뭐 묘길 상탁기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선지들은 다 최치원과 아무 관련이 없고, 해인사가 최치원이 말년에 들어가서 그 뒤에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물론 더 산속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도 있긴 합니다만, 바로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치원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제가 기왕에 잡담 삼아서 좀 위에 써놓은 것이요. 최치원의 호가 고운이죠. 고운. 그래서 고운로라고 길 이름이 있는데 바로 함양 군청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고운로입니다. 고운로. 네. 그래서 역시 함양이 또 최치원과 많이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른바 뭐 지역 마케팅이죠. 그런 면에서 길 이름도 지금 고운로라고 하는 길을 지금 군청 앞에 길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7번 가겠습니다. 네, 7번도 보면은 보통 이쯤 문제 배치가 되는 가나단 순서 묻는 것들은 주로 삼국통일 순서와 관련돼 가지고 뭐 백제 멸망, 나당 동맹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게 마련인데, 요거는 그냥 멸망한 거는 딱 백제 멸망만 나로 나와 있고요. 가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대하성 전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도 요건 뭐 백제 부흥운동이니까요. 일단 백제가 망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부흥운동이 있으니까 나 다음이 다고요. 일단 가번이 문제입니다. 가번 보면은 좀
생소하긴 한데 보겠습니다. 백제의 장군 윤충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하성 공격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왔습니다. 결국 백제군이 대하성, 신라의 대하성입니다. 이 경남 합천 쪽인데요. 대하성 공격을 해서 이때는 좀 백제가 좀 셌죠.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기 전이라는 것을 먼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바로 백제 의제왕 초기에 642년에 바로 대하성 공격해가지고 그 이때 도독인 이찬 품석, 이찬인가요? 네, 이찬 품석을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바로 이제 문제가 생겼죠. 품석이 누구냐 하면은 김춘추, 나중에 무열왕이던 김춘추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김춘추가 완전히 열받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갑니까? 고구려에 구원병을, 군사를 요청하러 가죠. 근데 그 당시 막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은 직후였는데 어디 뭐 땅 돌려달라 그렇게 막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군사를 도와주는 걸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춘추가 도움을 요청하러 간 곳이 어디입니까?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648년에 당나라에 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인과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발단이 되는 바로 대하성 전투였습니다. 642년. 자, 그러니까 기왕 나온 김에 대하성 전투가 642년, 그리고 나당 동맹이 648년이고 그 전에 김춘추가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고 있던 고구려에 먼저 군사 도움을 요청하러 갔었다. 그렇게 기억 나온 김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바로 이제 신라와 당이 나당 동맹 맺은 다음에 나당 연합군이 의자왕 공격했고 이때 당나라 장수 이름이 소정방이었고 역시 대표적인 장군 김유신 장군 나오고 바로 660년 백제 멸망 때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번이고요. 다는 또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하면 또 키워드로 나오는 사람들이 흑지상지하고 복신이죠. 바로 그래서 답은 백제 부흥운동을 말하는 자료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가나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감을 잡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8번은요. 자료는 좀 낯선 지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키워드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 동그라미는 구주가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오소경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서원, 소경, 남원, 소경 아니까 결국 오소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주 오소경 하면 누굽니까? 바로 신문왕. 역시 신문왕 문제가 이쯤에서 안 나올 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신문왕의 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 그 목적은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죠. 이 신문왕은 신라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통일 직후에 점점 그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정책을 폈던 왕이고요. 특히 고구려 백제 유민들도 같이 또 흡수해서 하나의 나라로서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 조직은 구주 오소경, 또 뒤에 나옵니다만 군사 조직은 구서당 십정, 그런 또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신문왕의 정책 바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같이 봤고요. 나머지 선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3번 거 빼고요. 먼저 1번 보면은 금관가의 멸망, 바로 버풍왕 때죠. 버풍왕 때가 금관가야, 대가야 때가 진흥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선지인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 복속, 대표적인 또 지증왕, 노래도 나오는 가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지고요. 3번, 이게 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가 설치되었다. 구주 오소경 같은 그런 품주가 아닌가. 그 품주가 아니고 아마 관청이나 관직 같아요. 그래서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라고 하는 것이 설치된 것이 진흥왕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진흥왕 하면 대가야 복속, 대가야 멸망, 그리고 순수비 그런 것만 나오다가 좀 상당히 낯선 키워드 선지가 나왔습니다. 품주, 진흥왕. 그리고 5번 선지 인재 등용을 위한 독서 상품가. 한창 골품 제도 때문에 많이 인재 등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원상왕 때 가서는 나름대로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경전 해석을 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를 잠깐 시행을 했었습니다. 원상왕이고요. 혹시나 신문왕 때 업적이 아닌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문왕 때 또 국학이라고 하는 국립교육기관을 설치했다고 그러니까 왠지 학문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독서 상품과도 신문왕 때가 아닌가 혹시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독서 상품과는 신문왕이 아니고 원성왕이고요. 원성왕은 이렇게 신라가 통일 직후에 한창 막 강성하던 때가 아니고 이른바 하대라고 그러죠. 막장을 향해서 치달아갔던 그런 하대 때 왕이었습니다. 원성왕.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도 역시 발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차례인데요. 물론 발해에 대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대조영 얘기 안 나오고 해동성국 얘기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하게 발해 삼성육부, 삼성의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요.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이게 키워드죠. 물론 요것만 알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뭐 당나라식의 삼성육부 제도를 따르긴 했습니다만 명칭은 또 발해 독자적으로 명칭을 썼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소 장황하게 자료가 나왔던 점에서 역시 이런 것도 역시 57회 시험 문제의 특징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 발해에 대한 문제를 찾다 보면은 해동성고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답은 1번이었습니다. 발해의 국립교육기관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답을 찾았고요. 2번 선지 신라에 침입한 왜구. 자, 이 문제가 발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안다면은 뭐 신라 왜구 이런 건 그 통일전에 한창 삼국시대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라가 약할 때 이게 앞전에 2번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번에 1번 선지 백제와 연합하여 그 금성 공격했다. 이걸 다른 말로 백제와 같이 연합한 나라들이 가야하고 왜고요. 금성은 신라 수도 경주입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는 국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나라는 고구려죠. 고구려 광개토왕이 신라를 도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 제가 방금 8번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왕이 통일 직후에 이런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요. 일단 행정조직은 구주 오서경, 군사제도 조직은 구서당 10정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나라로 말하자면 신라고요. 통일 직후에. 그리고 4번 개국 태창이라는 연호 사용했다. 역시 또 진흥왕에 대해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런 또 선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8번 문제에서 진흥왕 때 설치된 조세를 관장하는 품주 그것도 나왔습니다만 또 진흥왕 때도 아마 연호가 막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좀 여러 개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진흥왕 때 썼던 연호가 개국 태창입니다. 역시 신라에 대한 그런 거네요. 하여튼 기왕 나온 김에 진흥왕 때 뭐 그냥 너무 쉽게 순수비라든가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품주, 개국, 태창 그런 그 키워드도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선지 왕족인 부여씨, 부여란 성을 쓴 왕족은 백제죠. 네, 바로 백제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까지 좀 다소 생소해 보이는 자료와 선지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쭉 공부해왔던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답을 고르면 그렇게 많이 어려웠을 부분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고려조선 그런 부분에서 역시 57회만의 특징적인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